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가 겪은 일들. 그는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용접공이었다. 기술 좋고 성실하며 부지런했던 그의 아버지는 오랜 노력 끝에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업체라고 해봐야 직원 몇 명에 불과한 철공소 수준의 공장이었고, 명색이 사장인 그의 아버지 역시 거래처에 가거나 외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용접기를 잡고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시간이 날 때면 아버지의 철공소에 놀러 갔다. 이쪽 구석에 쌓인 쇠조각 더미, 저쪽 편에 나란히 정돈되어 있는 완성된 철제 제품들, 여기저기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번쩍이며 솟아오르는 용접기의 섬광, 가스열단기로 철판을 자를 때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퍼져나가는 불똥과 쇳가루들, 쉬지 않고 피어오르는 쇠 녹는 연기와 매캐한 내음, 이 모든 것이 그의 놀이터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 놀이터를 좋아했다. 아버지는 위험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기는 했지만 아주 완강하게 그를 공장 밖으로 몰아내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일터를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기분 좋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어린 아들을 먹이고 입힌다는 것은 가장의 의무를 넘어서 보람이자 기쁨이기도 했으니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당당했다. 사실 그의 놀이터가 놀이터치고는 좀 위험한 곳이었다. 이 특별한 놀이터에서 그는 동네 놀이터에서는 좀처럼 당하기 어려운 종류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용접공들은 용접할 때 발생하는 강한 빛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섬광 차단 글라스가 부착된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작업 중에 가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글라스의 색이 진해서 용접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용접 지점의 상태를 자세히 보기 위해, 혹은 세밀하게 한 점만 살짝 찍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맨눈으로 가늠하다가 섬광이 발생하기 직전에 눈을 얼른 감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 등의 경우이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숙달된 용접공도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맨눈에 섬광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저 강한 햇빛을 잠시 똑바로 본 것처럼 번쩍하고는 곧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마치 눈에 모래가 한 주먹 들어간 것처럼 심하게 불편하고 눈물도 난다. 어떤 사람은 눈 안에서 자갈이 굴러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면 좀 낫지만 그래도 이 증세가 한동안 괴롭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용접공들은 이런 상황을 아다리 됐다 라고 하는데, 그도 이런 아다리를 경험했다. 물론 용접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직원 아저씨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얼쩡거리며 용접하는 장면을 보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다. 얻어든 용접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용접하는 광경을 구경하다 보면 그가 미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도 전에 섬광이 번쩍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는 고스란히 그 빛에 노출되곤 했다. 밤늦게까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는 그를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무릎에 눕히고 차가운 물수건을 덮어주었다. 한 번만 더 용접 불꽃 쳐다보면 너 눈 먼다 며 아버지가 겁을 주지 않았어도 그는 두 번 다시 섬광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그 후에도 한두 번 더 그는 아다리를 경험했고, 다행히도 눈이 멀지는 않았다. 물론 고온의 섬광에 노출된 얼굴이 타서 버짐 피어오른 것처럼 허옇게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다리뿐 아니라 좀 더 위험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용접이 막 끝난 표면에 쇠가 녹았다가 식은 찌꺼기가 덮여 있는데, 끝이 날카로운 망치같이 생긴 도구로 이것을 톡톡 쳐서 뜯어내고 철로 만들어진 솔로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까지 마쳐야
용접 작업이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서 녹슨 것을 막는 공정이 이어진다.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껴야 한다. 왜냐하면 망치로 쳐낸 쇠찌꺼기는 아주 날카롭고 게다가 아직 뜨거운 상태인데 깨지는 순간 사방으로 튀어날아가기 때문이다. 이 파편에 피부가 데이는 것은 용접공들에게는 일상사라서 별로 신경 쓸 거리도 못 되지만 정말 위험한 경우는 이 파편이 눈에 들어가 박히는 사고이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여름날에 소가죽으로 된 두꺼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고열의 섬광을 하루 종일 껴안고 있다 보면 용접공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용접 마스크를 벗은 후 보안경을 끼는 일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해서 간혹 맨눈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다. 어디서 갑자기 악 소리가 나면 10중 8구 쇠찌꺼기 파편이 눈에 들어간 경우이다. 이럴 때는 오랜 경험이 있는 용접공이 부상자의 눈꺼풀을 열어서 파편의 위치와 박힌 정도를 살펴본다. 만일 크지 않은 파편이 흰자 위에 살짝 얹혀 있는 정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성냥을 하나 꺼내서 황이 없는 쪽을 입에 물어 침을 약간 묻힌 후 파편을 슬쩍 찍어내면 대개는 해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동안 차가운 물수건 찜질을 해주어야 하고 며칠 동안은 불편함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가 용접장 근처를 얼쩡대며 놀다가 운 나쁘게도 파편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침착하게 이런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해주었다. 응급조치를 끝낸 아버지는 그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때리고 일주일간의 작업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린 후 어머니를 불러 그를 집으로 보내오는 성큼성큼 걸어서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그 조치는 약 사나흘쯤 지나서 상처 부위가 조금 괜찮아지자 다시 슬슬 눈치를 보며 작업장에 얼쩡거리기 시작한 그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아버지는 계속 열심히 일했고 그는 성실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힘입어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무척 기뻐했고 그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 무렵 아버지의 공장에서는 주로 철제 계단이나 발판 같은 것을 만들었다. 체크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잘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에 볼록한 무늬가 있는 철판에 파이프 혹은 니은자, 디귿자 모양의 긴 빔을 설계에 따라 이어붙여서 제품을 만든 후 납품하는 것이었다. 주로 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았는데 직접 하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큰 규모의 관련 회사에 하청을 주고 그 회사가 다시 작은 회사에게 재하청을 주는 그런 사슬의 맨 끝단에 있었다. 그래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람이 있어서 그는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으로 큰 부족함 없이 대학 생활을 즐겼고 여학생도 쫓아다닐 수 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외환 위기라는 것이 닥쳤다. 나라의 달러 재고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생긴 불안정한 금융 상황의 여파가 사회 전체를 강타했고 당연히 금융기관들 또한 크게 흔들렸다. 마침내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빚이 많은 기업들부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대학 1학년에 불과한 그는 외환 위기를 직접 실감하지는 못했다. 영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어려운 상황이 그의 대학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온몸으로 막고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 그는 어음이 무엇인지, 흑자도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흐른 후 그의 모든 환경이 다 변하고 나서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공장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제품을 납품한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대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당장 현금이 급한 때에는 사채 시장에 가서 엄청난 이자를 주고 현금으로 바꿔오기도 했다. 어음은 원청 회사에서 첫 번째 하청으로, 거기서 그 다음 하청으로 흐르고 흘러 마침내 아버지에게까지 왔다. 현금을 받지 못한 아버지는 자재 도매상에게 현금 대신 그 어음을 줄 수밖에 없었다.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했다. 관행이었다.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그런 구조가 그런대로 유지되었고 여하튼 회사는 굴러갔다. 아버지의 공장 역시 장부상으로는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났다. 그러나 항상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었고 주어야 할 돈이 밀려 있었다. 당시에는 모두들 그런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다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원청인 건설회사에서 부도를 냈다. 자신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해주지 못하겠다는 의미였다. 그 여파는 관련된 모든 회사에게 일거에 밀려왔다. 아버지가 받은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자재 도매상에게 건네준 어음 금액만큼의 빚이 생겼다. 아버지의 회사는 흑자였지만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아버지는 집이라도 팔아서 결제를 해주려고 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값은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와 있어서 그나마 팔리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표정이 전과 달리 어둡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아버지는 늘 그에게 이 애비는 괜찮아 이 녀석아 하며 그의 엉덩이를 툭 때리고는 껄껄 웃으며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아버지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는. 그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후였다. 뭐가 뭔지도 모를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 후 한동안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시간이 흐르고 정신이 좀 들 무렵 그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가 공장 사무실에서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닥을 구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는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에게 환심을 사보려고 커피와 케이크를 사주며 그저 그런 농담이나 늘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여학생과 시시석거리는 자신의 모습과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겹쳐지며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그의 가슴 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솟구쳐 올랐다. 동시에 비통하고 처절한 감정이 뜨겁게 몰려왔다. 그는 통곡했다. 괴로움에 못 이겨 방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놀라서 뛰어들어온 어머니가 그를 뜯어 말렸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도 뒤엉켜 함께 울부짖다가 두 사람 모두 지쳐서 기절하듯 낮아빠질 때까지 그는 이마가 깨져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우연이라도 어떤 여성에게 관심이 생기는 순간이면 곧바로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여성도 마음에 둘 수가 없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곧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아버지의 모습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주었으며 그의 어릴 적 놀이터이기도 했던 회사는 사라졌다. 집도 남의 것이 될 처지가 되었다. 그 상황에서 대학생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학교를 휴학하고 가장 고생스럽다고 알려진 부대에 자원 입대했다. 그는 군대가 자신을 가능한 한 심하고 거칠게 다루어 주기를 바랐다. 아니, 모진 훈련을 죽도록 시켜서 실제로 죽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기분 좋은 웃음이 가시지 않는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네가 2살 때쯤인가? 여하튼 그만할 때였다. 이제 밥상머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을 만큼 컸을 때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배는 너무나 고팠지만 네가 고사리 같은 손에 숟갈을 꼭 쥐고 밥을 퍼서 그 작은 입에 넣고는 앙증맞은 입술을 꼭 다물고 오물오물 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든지. 애비는 손에 숟갈을 든 채 밥 먹는 것도 있고
한동안 너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네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이상하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 그 조그맣던 네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대학에 들어가다니 대견하구나.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는 울음을 참으려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제야 어머니는 그에게 당시 아버지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회사가 도산할 무렵 아버지는 자신이 받을 돈을 받지 못한 것보다 자신의 어음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더 가슴 아파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아직 그리 늙지 않았고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거래처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된 일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다. 원래 심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남들에게 심한 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복학하지 않았다. 혼자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학비 부담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서적 도매상의 일자리를 구했다. 엄청난 양의 책을 나르고 또 나르는 고된 일이었다. 과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를 지켜보던 사장은 더 높은 보수와 함께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일을 제안했고 그는 수락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했다. 도매상은 출판사에게 어음으로 결제했다. 출판사는 인쇄소에 그 어음을 주었다. 그게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그 구조 속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막노동을 포함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학업을 계속했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끝에 겨우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 어머니의 소망대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에게 맡겨진 업무는 구매였다. 회사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등 각종 물품을 다양한 매입처에서 사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다.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외환 위기가 벌써 여러 해 전이었고 언론에서는 그 이후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떠들어댔지만 적어도 어음 지급 관행에 관한 한 어떤 구조조정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번듯한 회사는 별로 번듯하지 않은 납품업체들에게 몇 달 후에나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행했고 그는 그 어음을 지급하는 업무도 맡았다. 어음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나이 지긋한 거래처 사장님들의 뒷모습에서 부도를 맞고도 이 애비는 괜찮다며 껄껄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 번듯한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한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이 일 저 일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했고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던 어머니와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서민들이 밀집한 동네에 그들이 작은 연립주택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거의 덮어진 듯 했다.